제가 일단 한 20분 정도 강의를 먼저 하고 이 오리엔테이션 자료를 보면 여러분들이 훨씬 편해지실 거예요. 내가 서구 사상의 어떤 틀에서 또 어떤 맥락에서 이 공부를 하고 있는가, 그것이 오늘날 우리 인류의 삶과는 무슨 관련이 있는가, 이런 틀에서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조망을 하시면은 내가 왜 아도르노 미야기를 읽는구나 하는 걸 여러분들 명료하게 의미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문제를 먼저 언급을 하고 이 오리엔테이션 자료를 먼저 보고요. 아도르노 미학은 독일에서 갈 때 하버마스 교수한테 제가 3년을 배웠습니다. 이 미학을. 하버마스는 어마어마한 역사적 인물이죠. 그분이 마치 그 당시에 아도르노 미학 강의를 하셔서 제가 참 행운이 있었는데 3년 만에 그 양반이 당시 말씀으로 20세기에 나온 가장 어려운 책이란 말을 하셨거든요. 하버마스 님이.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책을 내가 왜 읽는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어떤 맥락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 책을 읽으면 이 책 자체가 그냥 아예 그 독서를 거부하는 책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한국어로 지금 번역본이 2개 나와 있는데 사실은 제가 지금 공부를 45년 정도 했거든요. 그다음에 제가 박사 받은 지도 지금 벌써 32년이 됐습니다. 현재 제가 가진 학문적 어떤 그 뭐 훈련이죠. 또는 이걸 통해서 제가 이 책을 읽어내는데 어려움이 있는 책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그 당시 한 30년 전에 그냥 두 분이 번역을 하셔가지고 그 우리말로 된 번역판이 사실은 거의 의미가 없는 번역판입니다. 그다음에 이 아도르노 미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도르노 사상 전체를 좀 알아야 되고요. 또 아도르노 사상을 알려면 아도르노 이전에 했던 서구의 종교 사상을 다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이론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그냥 이 문장을 통해서 해결해 보겠다, 전혀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제가 먼저 큰 아웃라인을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왜 아도르노 미학은 어떤 맥락에서 어떤 틀에서 발생한 미학인가를 먼저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오리엔테이션 자료를 보시고 이제 원전 강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판서를 제가 하는데 그냥 일단은 뭐 제가 그냥 충분히 구두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첫 번째 아도르노 미학의 첫 번째 글이 있거든요. 예술의 자명성은 상실사. 이 글은 사실은 해독을 거부하는 글이거든요. 그래서 예술에 관한 자명한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되었다. 유명한 말인데 그게 아도르노 미학 이론 뭡니까? 맨 뒤에 대표 문구로 나와 있는 유명한 말이거든요. 그 말을 이해하는데 제 개인적으로 한 5년 정도 시간이 걸렸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글이 특히 난해해서 제가 일단 최대한 설명을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 일단은 아도르노는 서구 사상에서 어떠한 위치를 점하고 있고, 그렇죠? 왜 아도르노가 나왔고, 아도르노는 어떤 이상을 가진 사람이고, 그 다음에 아도르노 미학은 아도르노 사상 체계에서 어떤 위치를 갖고 있는가,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대강 좀 아셔야만이 이 책을 읽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강의를 먼저 제가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판사한 것을 카톡으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크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니까. 여러분 아도르노 이거 이야기잖아요. 그럼 아도르노는 보편 사상가입니다. 아도르노 미학은 서구 미학의 최고봉이라고 볼 수 있는 대저작입니다. 미완성 대작이 작품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돌아가셨죠. 그래도 거의 완성된 면모를 보이는 대저작이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도르노는 부정 변증법, 이게 지금 한국어로 번역이 나와 돼 있죠. 이 번역본은 읽어볼 만한 잘 돼 있는 번역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지금 읽어보고자 하는 미학 이론, 제가 이 제목에 대해서 또 위에 설명할 겁니다. 그리고 이 양반 65세 이후에 8권의 저작을 생각하고 계셨어요. 아도르노가. 근데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65세 이후에 저작을 윤리학 서적,
이걸 이 사람은 자신의 3대 저작이라고 생각해요. 아도르노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이제 생전에 저술한 거죠. 근데 통상 생전에 저술한 책으로서 5대 저작은 여러분 계몽의 편집법하고 신음악의 철학하고 미니마 모랄리아, 그 다음에 부정변이법, 미학이론 5권을 꼽는 게 정설입니다. 그러나 아도르노 본인은 이 거대 저작 2개하고 자기가 나중에 이제 쓰려고 생각했던 윤리학,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이제 농담하는 말로 아도르노 만약 그 뒤 한 10년 더 살았으면 윤리학 책을 엄청 많이 냈을 거예요. 그러면 세계 연구자들이 굉장히 힘들어졌겠죠. 일찍 돌아다니는 게 차라리 다행일 수도 있어요. 일단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먼저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도르노 이야기의 서구명에서 최고봉인가 제가 글로 써놨습니다. 이거 읽어보시면 되고, 먼저 이 문제를 먼저 얘기해요. 이 사람이 보편 사상인데, 여러분 이것은 독일 사람들은 우니버살 탱커라고 합니다. 우니버살 탱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보편 사상가의 특징은 뭐냐면요. 네, 여러분 나중에 적어놨는데 3개의 개념이죠. 벨트입니다. 이 3개에 대해서요. 3개에 대해서 자신만의 관점을 가지고 사상을 전개한 사람들을 여러분 보편사상가라는 평가를 내리거든요. 근데 아도르노는 20세기의 대표적인 보편사상가죠. 제가 먼저 이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19세기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19세기는 어떻습니까? 19세기의 보편사상 여러분, 칸트, 헤겔, 말할 필요가 없죠. 마르크스, 니체, 프로이트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이 사람 특색은 뭐죠? 모두 세계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사유를 전개하는 데 성공한 사람들이잖아요. 관점 다 다르잖아요. 근데 이제 독일어권이고요. 19세기 프랑스권은 저는 여러분 영어권 언급 않겠습니다. 19세기 프랑스권에는 이에 버금가는 인물들이 별로 없어요. 잘 보시면. 그잖아요. 여기 버금가는 인물이 뭐 길을 쓰고 발견한다면 꼼수는 굉장히 하여가죠. 이렇게 정도예요, 여러분. 19세기를 대표하는 프랑스 철학자가 마땅하지 않죠. 그잖아요. 18세기는 프랑스가 굉장히 앞서가지고 계몽주의 철학이 앞서가지고 뭡니까 볼테르, 뭐 달랑베르, 홀바 이런 사람들이 빼어난 사람들이 있었는데 19세기는 철학자들이 약간 프랑스는 별로 없습니다. 이게 프랑스권이죠. 자,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20세기를 보도록 합시다. 20세기 독일어권은 여러분 후설이 있습니다. 현상학의 창시자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최고 거대한 사상가가 여러분 그 유명한 하이데거입니다. 그잖아요. 하이데거가 영향을 받는 사람 중 하나가 또 루카치라는 사람이 상당한 수준의 사유를 전개한 거거든요. 루카치. 그 다음에 여러분 저기 누구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가다머 해설학자죠. 이 가다머는 후셀 하이데거와 연결되어 있는 분이죠. 가다머. 이 양반이 100몇 살까지 사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그 다음에 여러분 아도르노가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하버마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누만. 누만은 사회학자인데 보편사상과 이상을 갖고 있거든요. 네. 이게 이제 20세기 독일의 이렇게 대표적인 사상가들인데, 뭐 여러분들 뭐 칼 야스퍼스 이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오리지널한 사유가 없기 때문에 평가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나만의 독특한 사유를 전개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여기 좀 제가 빠뜨렸네요. 벤야민 같은 어마어마한 인물이 여기 들어있죠. 네. 자, 이게 이제 독일어권이고요. 프랑스권 한번 보실까요? 프랑스권은 처음에 페르구선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엄청 주목받고 있는 뽕피 있죠. 네. 이 사람이 굉장히 주목받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이 앞에 중요한 인물이 하나 있죠. 레비스트로스. 엄청 중요한 사람이죠. 레비스트로스. 이 사람은 구조주의 창시자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인물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사르트르가 굉장히 오랫동안 프랑스 사상의 중심으로 있다가 그 다음 그 유명한 여러분 후기 구조주의가 나와요. 누굽니까 여러분?
푸코, 데리다, 그다음에 알티세, 그다음에 누굽니까? 한국에서 크게 문제되는 낙강이죠. 그리고 이어서 이제 특이한 인물이 나오는데 들레즈라는 사람이 나오고 이렇게 이제 거의 프랑스 사상의 입색이 굉장히 화려하게 펼쳐지죠. 그리고 이제 21세기가 됐잖아요. 21세기가 됐는데 지금 이런 인물들이 지금 한 명도 안 나오고 있어요. 20년 지났잖아요. 예. 지금 제일 세계적인 사람이 아감베입니다, 여러분. 이탈리아 철학자죠. 1942년생이죠. 그 다음에 누굽니까? 자크 랑시에르. 이 사람도 같은 딸, 비슷해 나이가. 그 다음에 누구니까? 저 발리와르. 프랑스 사람이 이 사람 마크시스트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알렌 바디오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데 이 정도예요. 이 사람이 이탈리아 사람이고 나머지 사람은 다 프랑스 사람들이거든요. 독일 사람이 없잖아요. 독일 사람들이 자기들이 내세운 인물이 저도 수도 없이 그 사람 공부인 악셀 호네트라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은 이 사람들에 의해서 자신만의 독특한 사유를 전개하기에는 역부족이에요. 호네트는 하브마스의 애제자거든요. 그래서 하브마스의 모든 세미나에 호네트가 따라와요. 근데 호네트가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 한 3, 4년 봤는데 자기 스승은 세계 최고 철학자인데 본인은 거기에 못 미치니까 엄청 고생한 사람이에요. 그럼 마지막에 내는 이런 그 유명한 인정투쟁인데 인정투쟁 이론이 아감벤이나 낭시아 이런 사람들한테 전혀 못 미칩니다. 그럼 잘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 거대 사람들이 사실 서구 철학을 지배하는 사람들이고 프로이트는 누구예요? 프랑스의 낙방으로 연결되잖아요. 잘 보시면. 니체는 누굽니까? 자기가 그렇게 말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사람이죠. 니체는 그냥 푸코로 연결되잖아요. 푸코는 프랑스판 니체입니다. 막스는 어디로 연결돼요? 알투세로 연결되잖아요. 알투세로. 프로이트는 낙강으로 연결되고. 그러니까 프랑스 사상이 약간 어린아이한테 없고요. 이 뽕띠라는 사람이 지각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특별한 사유를 전개하는 이 사람은 헛스런 청량을 받은 사람이죠. 그 다음에 사르트르는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르트르는 막스 플러스 하이데거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전지와 무람마크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실 서구 철학의 오늘날 서구 철학의 정초자고요.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누굴까요? 누가 말해도 이 사람이죠. 그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됐냐? 20세기가 지금 100년이 지났는데 20년인데 20세기 독일어로 사유한전하면서 자신만의 독특한 사유를 전개하고 이 세계에 대해서 자신만의 고유한 시각을 내는 철학자가 과연 누구냐? 그 거대 두 양인 철학자가 지금 두 사람이 이렇게 살아남아 있습니다. 아주 근데 특별한 천재는 이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은 일찍 죽어가지고 저작의량이 하이데거나 아도르에 못 미치죠. 그러니까 아도르가 이런 어마어마한 이상을 가진 사람이고요. 특이한 건 아도르는 뭐냐면요. 되게 이 사람 웃긴 사람인데 요 위에 5사람이 다 일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 게요. 20세기 철학한 사람 중에서 하우마스를 좀 되게 요즘 가라앉고 있습니다. 하우마스는 1957년도에 아도르가 프랑크푸르트 사회조사 연구소장을 할 때 어느 날 아도르가 신문을 보고 있었어요. 근데 북쪽의 디셀도르프 지역에서 어떤 기사를 본 거예요, 아도르가. 그 하우마스가 기자로서 쓴 기사예요, 기사. 그리고 아도르가 이거 천재 나타나 데려와라. 해가지고 이제 프랑크푸르트 사회조사에 오게 된 거야, 아도르가. 아도르 제자죠. 근데 이 양반은 지금 한때는 뭐 몇 배는 유명한 분인데 이번에 요즘 많이 가라앉고 누만이 새로 뜨고 있고 누만은 지금 어떻게 평가받고 있냐면요. 20세기 해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누만 사상을 앞으로 계속 수용이 될 거예요. 그래서 결국 20세기를 지난 독일권 하이데거 아도르 이 양 거인이 남아있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프랑스권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잘 보시면 푸코하고 들레즈가 특이한, 들레즈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나는 해결을 한번 능가해 보겠다는 게 들레즈의 생각이죠. 여러분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변증법적 사유를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 전제론자잖아요. 그렇죠? 변증법은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세계 변혁을 의도하는 철학이잖아요. 근데 전제론자들은 세계 변혁에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들레즈라는 사람은 전제론자로서 나도 세계 변혁을 한번 해보겠다. 그게 들레즈 철학의 아주 특별히 유니크한 점이죠. 네. 들레즈 철학은 여러분 이렇게 표현해요. 이 사람이 지금 한국에서 최도 뭐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에센셜리즘. 우리말로 하면 정수주의잖아요. 실체주의. 이 반정수주의, 반실체주의입니다. 들레즈는 반정수주의, 반실체주의.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 전부 뭡니까? 실체주의와 정수주의로 본 거예요. 그 들레즈가 니체 여러분 감동할 만한 건 너무 당연하죠. 들레즈는 니체에 어마어마하게 양보한 사람이죠. 그래서 서양 사상을 전체적으로 가장 뿌리부터 흔들었던 사람은 누굽니까?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모르면 되는 게 없어요. 아도르노 사상에 니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니체가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고 결국 이 뿌리는 어디로 갈까? 이 뿌리는 여러분? 이 뿌리는 앞동네 가면 뭐가 되죠? 플라톤이 딱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만큼 중요하지 않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읽어보지만은 미학은 이 동네에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이 동네에서. 아리스토텔레스 이 동네에서 미학이 시작된 거죠. 이렇게. 네. 제가 좀 글로 써놨습니다. 그래서 아도르노는 20세기 서양 사상가 중에서 이 보편 사상가 이상을 갖고 있는 독일어권에 보면 양 거대 영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글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아직도 우리 한국학교 수용이 덜 되고 있죠. 예. 그리고 이 사람은 인간이 접하는 모든 걸 여러분 세계라고 말하거든요. 세계에 관하여 모두 자신만의 독특한 시각을 가지고 사유를 한 사람이 아도르노예요. 그 중에 특별히 사람이 몸부림친 게 뭐냐면 이 세계 현상 중에서 세계는 내가 나중에 설명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술 플러스 사회에 대해서 가장 치열한 사유를 한 겁니다. 아도르노 여러분 알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 세 개입니다. 이 문제에서 아도르노는 20세기 활동했던 서양의 대철학자 거의 뭐 다섯손가락에 꼽는 사람이 아도르노였죠. 그러면 여러분 푸코는 어떤 사람이죠? 예를 들면 이 사람의 사유의 중심은 뭡니까? 여러분 세계 속에 존재하는 것들인데 다들 이 사람은 무엇에 특별히 사유했습니까? 푸코는 아도르노 여러분 예술과 사회에서 특별히 많이 사유했다고 했잖아요. 푸코는 여러분 뭡니까? 지식, 권력, 성 이것이 푸코의 3대 주제잖아요. 그냥 이해되시죠? 푸코 사상에 여러분 근본은 권력이잖아요. 푸코는 권력을 알고 싶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아도르노도 권력 이론이 따로 있습니다. 아도르노가 권력에 대해 쓴 건 없는데 아도르노 글을 읽어보면 이 사람이 권력 어떻게 생각하면 아도르노의 권력 이론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푸코는 권력에 대해서 글을 많이 썼고 근데 이 사람은 특히 예술에 대해서 글을 많이 썼고 예를 들면 아도르노의 모든 저작의 45%가 음악 관련 저작입니다. 그러니까 아도르노 여러분 대사상가고 보편사상가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이 자신이 공부하고 평생 동안 사유한 모든 걸 다 들이부어가지고 쓴 책이 이제 이런 미학 이론이거든요. 그 책인데 그거는 1961년부터 시작했다가 1969년에 아도르노가 죽었잖아요. 죽으면서 끝난 건데 사실 거의 완성된 저작입니다. 근데 이건 또 재밌는 것은요. 이 사람이 1953년부터 1968년까지 여러분 아도르노가 뭐 하냐면요. 여러분 포괄레송이라고 그래요. 포괄레송. 포괄레송은 뭐냐면요. 포괄레송은 교수가 이렇게 원고를 써와가지고 그냥 학생 앞에 읽고 가버리는 게 포괄레송이에요. 앞에서 읽는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교수는 저 포괄레송을 하기 위해서 이제 원고를 썼는데 아도르는 원고를 안 쓰고 쪽지를 들고 와서 한 포괄레송을 15년 동안 했습니다. 아도르가. 저게 이제 아도르 강의록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도르 강의록 한국말로 옮기기 위해서 아도르 간행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강의록이 6권, 7권 나와 있죠. 저도 한 2개 했거든요. 근데 요 강의록에서 뭐 인식론, 그다음에 형이상학, 역사철학 온갖 강의를 다 했는데 이 강의에서 아도르가 미학 강의를 6번 합니다. 6번 강의를 하는데 그 중에 녹음 상태가 좋은 게 2개가 있어요. 그 책으로 하나가 나왔거든요. 아직 하나가 안 나오고 그 하나가 이제 미학 1인데 미학 강의 1인데 제가 그걸 번역을 했죠. 한국어로. 미학 강의 1.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재판 나와 있죠. 근데 아도르가 이 기간 동안에 대학에서 포괄레송을 하면서 계속 자신의 어떤 미학적 사회를 펼쳐나간 게 강의거든요. 이런 것들이 토대가 돼가지고 나중에 이제 최고봉 이 책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은 아도르 그 사상의 마지막 그 정점을 찍은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학 강의 보면은 여기서 강의 6번 하면서 자신이 발달시킨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생각을 이 책에다 다 담은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이 너무 난해하면 제가 번역한 미학 강의 1번을 읽어보시도 좋아해요. 네. 거기 보면 아도르가 전적으로 새로운 미학을 자기가 만들어내고 있다는 걸 보여주거든요. 근데 아도르 미학은 서구 미학사에서 전적으로 새로운 미학이고 아도르 미학이 탄생하는데 이 책이 탄생하는데 최고 영향력을 행사한 것은 역시 벤야민의 독일 비예극의 원천이라는 책입니다. 제가 여기 대한연에서 저걸 한 5년, 6년 감독했네요. 2번 했는데 저 책이 가장 결정 영향을 준 책이 이 책입니다. 아도르 이야기로는. 이 책의 여러분 핵심 개념은 알레고리죠. 알레고리. 나중에 여러분 설명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책의 핵심 개념은 뭡니까 여러분? 미메시스입니다. 이렇게. 근데 알레고리보다는 미메시스가 훨씬 개념의 폭이 커요. 네. 그건 뭐냐면 아도르는 사회학자로서 이상이 되게 높거든요. 아도르는 독일 사회학 회장을 지낸 사회학자고 본인만의 독특한 사회론을 갖고 있는 그런 사회학자예요. 그래서 그 사회학자로서 또 아도르 그 뭡니까? 사회 능력이 플러스돼서 이 책이 나온 거예요. 이 책에는 벤야민은 사회학을 깊게 공부한 사실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책에는 사회학적 사유는 별로 안 들어있고 이 책에는 역사철학적, 신학적, 예술이나 인신응식 차원에서 여기는 그런 거 플러스 사회학적 차원이 들어있는 책입니다. 이 책이 어마어마하게 이런 책이죠. 그럼 어떻습니까? 이렇게 서양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사회를 펼쳤고 19세기 거인 5명이 아도르에 들어온 거죠. 이 사람은 또 프랑스 문화 이런 걸 굉장히 많이 하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불어를 그렇게 좋아해요. 그래서 서구 사상 전체가 이 사람한테 많이 거의 들어와 있는데 여러분 이 사람의 특색은 뭐죠? 고대 플라톤부터 존재에 관련해 이 사람 다 들어와 있는 거죠. 그 서양 철학 2500년 이 사람은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존재란 물음에 대해서. 그 하이데거는 굉장히 나쁜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네. 인간인데 학문으로서는 감히 정말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인물이 하이데거죠. 근데 아도르 같은 경우는 서양 철학에서 특별히 이 두 분야에 사유하는 것이 사람한테 그렇게 많이 들어와 있고 단순히 그냥 사회학, 미학 차원에서 이렇게 들어와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거대 사상들이 다 이 사람한테 흘러 들어온 거예요. 아도르는 20세기의 독일어권에서는 양대 영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프랑스권을 굳이 말한다면 제 눈에는 푸크하고 들레주죠. 프랑스는. 이 사람도 지금 요즘 세계적으로 난리인데 이 사람도 좀 시간이 지나면 결국 이 두 사람한테 밀려나게 될 것입니다. 네, 세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사유하는 데 성공한 사람이 두 사람이거든요. 그 다음은 해석학자고 벤야민은 뭐 독특하면서 사회충만 이 사람이 약간 빨리 돌아가셔갖고 저런 거대 사상을 못 만들었어요. 네. 벤야민이 하는 모든 생각은
모두 세계 최초 생각들이에요. 아도는 그건 아니고, 아도는 자기 선배들이라는 생각들 다 받아들이고 거기에다가 플러스 알파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또 이렇게 된 데는 막스 웨버 영향이 절대 막스 웨버 사회학자. 그러니까 이런 틀에서 여러분들이 내가 아도르 미학을 있구나, 그걸 어느 정도 알고 계셔야 돼요. 이게 내가 지금 예술이 무엇이냐를 묻는 것이 아니구나. 결국 내가 아도르 미학을 통해서 내가 알고 있는 이 세계가 무엇이냐는 물음인 거죠. 그러니까 이 세계가 무엇이냐는 물음에 대해서 보편적으로 설명하는 데 성공한 인물이 바로 여러분 아도르노입니다. 어마어마한 사상가죠. 갈수록 이 사람이 더 요즘 올라서고 바닥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뭡니까? 출판한 책이 되게 많고요. 지금도 책이 계속 출판 중에 있어요. 아직도.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람이 결국은 예술을 매개로 해서 여러분 예술을 매개로 해서 세계에 대해서 사유한 책이 미학이다. 그리고 우리 인간의 사는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가 인간이 사는 세계는 여러분 간단한 것입니까? 아니요. 말로 표현없이 복잡한 동네지. 동네는 답이 안 나온 동네잖아요. 그잖아요. 그래서 답이 안 나온 이 동네에 대해서 가장 많이 그래도 깨우치게 해주는 것이 예술이다. 이게 아도르가 가진 기본 생각이에요. 여러분 이 세계를 포착해서 철학은 뭘 사용합니까? 개념하고 논리를 사용합니다. 예술은 뭘 사용하죠? 예술은 형상 언어를 사용하잖아요. 그림 같은 언어. 그게 예술의 특색이잖아요. 그 형상 언어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잖아요. 예술에. 대표적인 뭐 있으면 메타포, 상징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예술의 특별한 건데 아도르는 결국 특히 예술을 매개로 해서 이 세계를 이해해 보려고 노력했던 사상가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공부를 한 거죠. 공부량에 있어서는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재밌는 사람이냐면요. 제가 번역한 게 또 아도르 사회학 강의라는 책이 있죠. 지금 우리말로 나와 있죠. 사회학 강의 번역에는 거기에 보면요. 이 사람이 대학에서 강의한 내용을 이제 책으로 만든 건데 거기에 보면 세상에 그 세계적인 사상가가 60년대, 68년인데 미국 대학에 석사학위 논문까지 읽고 있었더라고요. 어마어마한 인물이에요, 아도르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사람, 이렇게 활동한 사람이 쓴 최후의 저작 미학이론을 읽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단순한 미학 공부 차원을 넘어서는 겁니다. 엄청 어려운 책이죠. 거기 보시면 3쪽 한번 보실래요? 3쪽 보시면 그 두 편을 만들었는데 제가 이것을 제가 컴퓨터 실력이 없어갖고 금을 못 꽂거든요. 이게 원래 어떤 거냐면요. 찍었어요. 교수님 지워도 돼요. 아니, 근데 설명 필요한 게 역사 철학 있고, 비판 이론 있고, 사회 이론 있고, 인식론 있고, 예술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것이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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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그다음에 또 이것도 이렇게, 또 이것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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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거. 근데 제가 저걸 도표 만들 수 없어 그냥 이렇게 해놨거든요. 이렇게 돼야 됩니다, 원래는. 다 연결이 돼 있다는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미학이론 읽다가 여러분 보시면 어떤 문장은 역사철학 플러스 사회이론으로 되어 있고요. 어떤 문장은 역사철학 플러스 인식론으로 되어 있고 어떤 문장은 4개가 다 들어있고 막 이상한 문장들이 계속 나와요. 제가 이 책을 읽을 수 없어서 괴로워하다가 하버마스 교수님이 강의하면 다 알려주죠.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그래야 이 글이 보인대요. 혼자 하면 읽어낼 수 없는 거죠. 저는 사실 하버마스 선생님한테 지금도 굉장히 고마웠는데 그냥 뭐 이걸 알려줬거든요. 보인다.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문장은요. 4개가 섞여 있으니 어떻게 사람이 읽어낼 수가 있겠어요. 그렇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그 도표에다 그렇게 화살표를 막 그려놓으세요. 저처럼 그래야 대가 있고 다른 그냥 이 상태는 도표 의미가 없으니까 그렇게 해놓으세요. 네.
그 다음에 여러분 저기 3쪽 한번 보실래요? 3쪽 이제 제가 판사는 대강 했고 오리엔테이션 이제 보겠습니다. 3쪽 한번 보세요. 그 3쪽에 여러분 그 밑에 각주란을 보면은 이것은 사실은 제가 최근에 그 계몽의 변증법 읽기라는 책을 냈거든요. 제가 문고판을 냈는데 제법 두꺼운 책입니다. 근데 이것은 지금 3쪽에 사망 내놓은 것은 제가 지금 또 아도르노 읽기라는 책을 지금 저술하다 제가 집필이 중단됐는데 그 저술에 들어있는 글이거든요. 이게 언젠가 책으로 나올 겁니다. 그 한번 보시죠. 그래서 세계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제가 그 저술에다가 제가 쓴 글입니다. 보십시다. 세계는 인간이 자연에 대해서 자신의 한 목적적 사고와 행위를 투입하여 산출된 결과의 총체이다. 이게 세계입니다. 철학은 이성을 통해서 세계를 인식하려는 요구 제기라는 학문입니다. 철학의 최종 목표는 세계에 대한 인식 성취입니다. 세계에 대해서 인식을 성취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성이라는 개념이 필요하고요. 그렇죠? 이성이라는 개념은 오성이라는 개념의 도움을 받아야 되죠. 그렇죠? 오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개념과 논리가 필요하고 이게 여러분 서양 철학입니다. 네. 세계는 그렇게 어마어마한 개념이 있죠. 네. 그 세계라는 것은요. 인간만이 구축하는 것이 세계입니다. 네. 아주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자연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도르노 사회는 여러분 인간 자연 사회 관계입니다. 네. 인간 자연 사회 관계 속에서 문명 비판적 요소를 이렇게 사유한 것이 바로 여러분 계몽의 변이법이라는 어마어마하게 유명한 책이죠. 네. 그럼 인간 사회 그러니까 자연 인간 사회 관계에서 발생하는 게 여러분 뭡니까? 문명이라는 개념이잖아요. 그죠? 예. 아도르노는 문명 전반에 걸쳐서 사유 능력을 보여주는 보편 사상가죠. 여기 중요한 것은 한 목적적 사고와 행위의 투입입니다. 이 결과인데 아도르노 모든 사유의 근원으로 놓여 있는 공통 분모는 사회입니다. 오죽했으면 아도르노 연구자들이 아도르노는 사회 폐기시키자고 주장한 사람 아니야? 그렇게 사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사유를 하죠. 그때 나중에 아니다. 아도르노는 합리적인 사회를 합력으로 구축하려고 그렇게 몸부림친 사람이다. 근데 아도르노 사유의 공통분모는 여러분 사회입니다. 일생을 두고 이 개념이 이 사람 몸부림친 사람이고 저도 그렇습니다. 20대 초반부터. 도대체 사회가 뭐냐는 거예요. 왜 이건 우리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눈 뜨고 일어나서 TV에 보면 그 자체가 고통이잖아요, 여러분. 맞아요. 그럼 대통령 선거한다고 떠드는 건 전부 고통이잖아요. 맞아요. 사회는 그 어마어마한 고통을 우리한테 주잖아요. 그래서 아도르노 모든 사유의 공통 근원에 놓여 있는 공통문화 수 있는 사회 이것이 바로 여러분 세계의 한 요소죠. 세계는 사회보다 더 큰 개념이거든요. 다음에 인간의 삶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관리하는 사회가 바로 사회도 세계에 속한 하나의 요소입니다. 민기 씨는 이해되세요? 인간의 삶을 태어나 죽을 때까지 관리한다는 거? 사회가? 약간 이데올로기 같은. 태어나면은 출생신고하잖아요. 기억하세요? 요즘은 병원에서 태어나 병원도 사회가 만든 거잖아요. 죽을 때 어려우면 어떻게 합니까? 마음대로 죽습니까? 아니요. 죽으면 사망 신고해야 됩니다. 장례철 전부 사회가 하는 거잖아요. 잘 보세요. 죽은 다음에 또 제사 지내고 또 전부 다 사회 형식으로 이루어지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사회도 세계에 소화하는 하나의 요소입니다. 그 다음 보시면은 문명, 주술, 신화, 권력, 기술, 언어, 학문, 종교, 예술, 관습, 법,
도덕, 정치, 경제, 이데올로기, 테크놀로지 등 제가 중요한 것만 얘기한 거거든요. 등 인간의 삶에 관련되는 중요한 요소들은 모두 다 세계를 구성하는 요소들입니다. 여러분 쉽게 얘기해 볼까요? 아도르노는 이 중에 특히 아도르노가 뭡니까? 사유의 강점을 보인 부분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문명, 주술, 신화, 권력. 이제 아도르노가 여러분 빼겠습니다. 학문 있잖아요. 종교 있잖아요. 종교에 대한 사유는 아도르노는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특이하죠? 종교에 대해서 가장 많은 사유를 한 사람 누굴까요? 니체? 막스 베버입니다. 아, 니체하고 음, 또 막스도 사유를 많이 아도르노는 종교에 대한 사유가 거의 없어요. 특이하죠? 예. 그 다음에 법에 대한 사유도 상대적으로 적고요. 이 도덕 철학은 아도르노 최근에 도덕 철학의 제 문제들이라는 강의를 한국어로 나와 있습니다. 번역이 잘 돼 있어요. 여러분한테 일독을 보내드리고 그 다음에 이 사람 정치에 대해 사유는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고 특히 사유를 만약에 이데올로기죠. 예를 들면 여러분 막스 베버는 문명, 주술, 권력, 기술, 법, 정치, 경제, 테크놀로지에서 어마어마한 사유를 보인 사람이 막스 베버죠. 사람별로 달라요. 막스는 어디에 가장 많은 사회 장점을 보였을까요? 저 밑에 있는 경제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네. 네. 그러니까 이외에도 무수히 많죠, 세계로. 이것들에 대해서 보편적으로 사유를 전개하는 데 성공한 사람들이 보편 사상가입니다. 그냥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세계가 작동한다는 것은 위에서 예고한 요소들이 움직인다는 것을 지칭한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의 삶에 관련 있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지금 뭘까요, 여러분? 그 많은 것 중에서 테크놀로지? 경제입니다. 그잖아요. 경제가 정치를 압도하잖아요. 네, 요즘은 맞아요. 그렇게 되죠. 과거 원시 때는 무엇이 제일 중요했을까요? 주술이 제일 중요했습니다. 다 달라요, 세계에 따라서. 그래서 이런 요소들에서 그래도 자신만의 관점을 가지고 사유를 전개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보편 사상가라고 합니다. 프로이트는 어떤 사람일까요? 문명, 주술, 신화, 언어, 그다음에 관습 이런 데에서 사유의 강점을 보인 사람이 프로이트죠. 니체 같은 경우는 뭡니까? 문명, 신화, 권력. 니체의 권력에 대한 사유는 어마어마하죠. 권력, 언어, 그잖아요. 학문, 예술, 법, 도덕, 정치, 이데올로기. 그래서 니체가 위대한 사상가입니다. 그러니까 아도르노는 니체급은 안 된다고 평가받아요. 그 아도르노가 니체나 헤겔이나 뭐 막스급은 아니다고 보는데 20세기에서는 최고 사상가죠. 예. 그래서 여러분 세계란 개념을 알아야 되고 아도르노 여러분들이 도전하고 있는 미학이론은 전체에 걸쳐서 세계라는 개념이 딱 깔려 있고요. 그중에 가장 중요한 개념은 사회라는 개념이 공통분모로 놓여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회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어떤 최소한의 지식이라도 있어야만이 아도르노 책을 읽을 수가 있는데 여러분 내가 그것은 중간중간 여러분한테 사회에 대해서 그때그때 제가 보완 설명을 하겠습니다. 사회학 강의를 따로 할 수는 없으니까. 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아도르노 이 사람 철학으로 학위를 받기 위해서 사회학 공부를 이렇게 많이 한 거예요. 처음에는 집중적으로 사회학 공부를 했었죠. 그러니까 일단은 그 세계라는 개념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면 또 이거를 읽어보시면 돼요. 상황을. 그 다음에 제가 강의를 진행하는 동안에 이 오리엔탈을 갖고 다니면서 제가 중간중간 또 다시 이분 다시 보시면 보자 하면 또 여러분 이해가 더 되고 그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눈에 아도르노 미학이론 강독이란 이 큰 글자 있죠. 왼쪽 아도르노 미학이론. 눈이 좀 편해지셔야 돼요, 이제. 아, 이런 사람이 이렇게 펼친 사상이었구나. 미학이론은 이런 배경을 갖고 있는 책이구나. 그 정도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강의를 미리 한 겁니다.
1번 한번 보시죠. 서구 미학의 전통과 아도르노 미학. 그래서 거기 보시면 1쪽 있잖아요. 1쪽에서 2쪽까지 그런 제가 지금 출판이 아직 안 되고 있는 그 책의 문장이거든요. 이거 이제 책으로 나오겠죠. 근데 그걸 제가 이제 써놨고 나중에 한번 읽어보기로 합시다. 일단은 미학이라는 건 원래 여러분 미학이라는 것은요 예술 그다음에 예술 작품에 관한 교서를 미학이라고 합니다. 이건 이제 미학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정의죠. 예술 및 예술 작품에 관한 교설. 교설이란 말이 힘드시면 논의 그렇게 보시면 돼요. 독일말 레이레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과거 아도르노 미학이 탄생하기 전까지는 미학이 오로지 예술이라는 현상 하나 또는 예술 작품 현상에 대해서 많은 부분 형식적으로 접근하는 미학이었거든요. 근데 아도르는 어떻게 봅니까? 예술 이게 무슨 예술 혼자만 존재할 수 있냐? 이건 세계 속에 존재하는 예술이다. 그 거대한 시각을 가지고 아도르가 미학을 새로 만든 거죠. 자, 그럼 보십시다. 서구 미학은 아리스토텔레스 포에틱이죠. 거기 여러분 뭡니까? 히라 보면 포이에티케입니다. 포이에티케. 그 뭡니까? 히라보의 포이에텐이라는 동사는요. 행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생산하다. 그 다음에 보면 테크네라고 돼 있잖아요. 그 테크네는 히라보고요. 영어 식필하면 테크네가 돼. 이 테크네라는 게 원래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예술 기술의 이게 원천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예술 기술이라는 이 개념은 히라보 테크노에서 발현한 거거든요. 엄청 중요한 개념이에요. 제가 연세대학에서 근무할 때 그 연구소에 뭡니까? 제목이 테크네 인문학이었어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테크네. 이 독일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창조하는 디히텐데 콘스트거든요. 창조하는 실을 만들어내는 기술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시학이라는 게.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 시학은 원칙적으로 뭡니까? 문학 중심의 논인데 이 아리스토텔레스 시학이 서구에서는 여러분 미학의 기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죠. 아리스토텔레스 시학은 시예술, 여러분 디히트 콘스트거든요. 시예술의 장르, 그 다음에 시예술 작품의 생산 형식에 관한 카테고리들을 형식적으로 규정한 형식 미학입니다. 이게. 여러분 카테고리는 무슨 뜻일까요? 우리말로 범주라고 그러죠. 근데 카테고리가 뭐냐 물어보거나 범주가 뭐냐 물어보면 답을 못 하잖아요. 존재하는 것의 근본 표징들 그런 뜻이 카테고리입니다. 존재하는 것의 근본 표징 그걸 카테고리라 그래요. 자, 그래서 이런 카테고리들을 형식적으로 규정한 형식 미학이고 이 아리스토텔레스 시학은 서구 미학 전체를 관통하는 미학이 오늘날까지 막대한 영향을 오늘날도 미치고 있죠. 그런데 이 미학이라는 용어는 말이죠. 에스테틱하거든요. 라틴어로. 이 바움가르트라는 사람이 최초로 사용하였습니다. 이 사람은요. 라이프니츠 볼파파에 속하는 철학자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최초로 사용했고요. 이 저작을 이게 뭡니까? 1750년부터 1758년까지 책을 썼는데 이 책을 써가지고 미학을 철학의 한 분과로서 독립을 시켰습니다. 그전에는 뭐죠? 미학은 철학에 그냥 정속되어 있었죠. 지금도 독일 대학은 그래요. 우리나라 특이하게 일부 대학에 미학과가 있을 때 있거든요. 서울대 있잖아요. 근데 독일에는 미학과는 관련 없습니다. 그냥 철학과 내부에 있어요.
예. 일단은 이 사람이 미학을 철학의 분과 독립시키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독립이 된 건 아니죠. 실질적으로. 예. 아도르노 미학이 아도르노 철학이 독립된 건 아니잖아요. 아도르노 철학과 같이 함께 움직인 겁니다. 그 다음에 바움가르트는 여러분 이건 좀 외워볼 만한 가치가 있는 거죠. 바움가르트는 미학을 뭐라 했냐면 감각적 인식에 관한 학문이라고 정의해요. 이건 오늘날까지 매우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는 시각이죠. 네. 감각적 인식에 관한 학문이다. 여기서 뭡니까? 바움가르트는 미학을 인식에 관련시켜서 보고 있잖아요. 인식. 그 다음에 이제 서구미학은 역시 바움가르텐하고 칸트미학, 헤겔미학이 가장 중요한 이상을 갖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서구미학은 칸트 판단력 비판에서 여러분 칸트미학은 형식미학으로 분류가 됩니다. 네. 헤겔미학은 여러분 내용미학입니다. 네. 그래서 칸트는 여러분 칸트 미학은 이 정도 개념 알고 있으면 별 어려움이 없거든요. 칸트는 예술을 이해관계가 없는 편안함. 그 다음에 예술은 목적을 갖고 있지 않죠. 그렇다고 해서 목적을 전혀 가진 건 아니고 한목적적인 무목적성입니다. 이걸 아도르노가 그대로 받아들이죠. 그 다음에 취향 판단이라고 정의했고 특히 칸트는 숭고미에 주목하였습니다. 숭고미. 자연의 숭고함, 이대함 이런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여러분 지금 내가 말하는 내용들은 아도르노 미학을 이해하는데 최소한의 기본 지식들이에요. 제가 번역한 미학 강의 있잖아요. 거기 보면 아도르노가 칸트 미학과 헤겔 미학에 대한 강의를 굉장히 몇 강의를 해요. 두 사람 다 아도르노가 비판적으로 검토하죠.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면 제가 번역한 미학 강의 읽어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도르노는 칸트 미학을 빌어서 헤겔을 비판하고 헤겔을 빌어서 칸트를 비판하고 이런 시각을 보여주죠. 헤겔은 미학 강의, 헤겔 미학 강의 여러분 1, 2, 3번이 있죠.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헤겔 미학 강의는 그렇게 성공한 저작은 아닙니다. 네. 세계를 미학강에서 칸트 형식 미학을 내용 미학으로 끌어올렸고 여기서 굉장히 유명한 말 예술을 이념의 감각적 개념이다. 이게 이제 헤겔은 결정적인 말인데 그래서 뭐가 되죠? 내용 미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헤겔은 예술에서 절대 정신의 편집부터 운동이 전개된다고 주장했고 여러분 헤겔에서 절대 정신이 전개되는 영역은 어디입니까? 종교, 철학, 예술입니다. 네. 그래서 헤겔은 자유미보다는 예술미에 우위를 부여하고 이 헤겔의 이러한 시각에 대해서 아도르노가 여러분 우리가 읽으려고 하는 이 미학 이론에서 격렬하게 비판합니다. 헤겔. 그래서 이걸 이 미학 이론 전체를 쳐서 칸트 미학보다는 헤겔 미학이 더 집중적으로 비판을 받죠. 네. 그래서 칸트 헤겔 미학과 아도르노 미학 관계 이것은요 처음에는 아도르노 미학이 충분히 연구되기 전인 70년대까지는요 아도르노 미학을 칸트의 형식 미학과 헤겔의 내용 미학을 통합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시각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미학사 내부에서 미학을 보려는 시각인데 그것은 이제 80년대 미학 연구가 더 복교가 되면서 완전히 그 시각은 거의 이제 사라졌습니다. 네. 그래서 그 시각을 여러분 여기 지금 제가 써놓은 거거든요. 지금 여기 그 이래서 이쪽에 든 글은 대학생 정도 수준의 독자를 제가 예상하고 쓴 글인데 글 한번 읽어봤는데 좀 어렵진 않을 거예요. 한번 보십시다. 서구 사상에서 미학은 철학에 종속되어 있는 학문이라는 통념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였다. 사실은 서구 사상에서 모든 학문은 19세기까지 철학에 통합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회학, 언어학, 인류학 이런 것들 다 철학의 한 분과인데 나중에 독립해 나갔죠. 네. 그래서
바움가르텐이 미학을 내놓음으로써 미학이 철학 한 분과를 넘어서서 독립적인 학문의 이상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지만 미학에서 가장 중요한 비중을 갖는 칸트미학 해결미학도 역시 철학 한 분과로서 독립적인 이상을 갖기보다는 헤겔 철학과 칸트 철학과 헤겔 철학의 한 부분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칸트 미학은 헤겔 미학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오늘날에도 학계에서 더 많이 수용되고 있습니다. 비중이 좀 더 높아요. 칸트 미학이. 왜 그럴까요? 칸트의 3비판 중에 하나는 판단력 비판이 전부 미학적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헤겔의 미학 강의는 헤겔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헤겔의 생전에는 나온 책이 몇 권 없었거든요. 근데 헤겔이 사망하고 나서 대부분 제자들에서 나온 게 헤겔의 전집이에요, 여러분. 근데 헤겔의 미학 강의는 헤겔이 사망한 뒤 한참 뒤에 나온 책이거든요. 근데 그 미학 강의는 거의 완벽할 정도로 체계적이에요. 거의 도식적이에요. 근데 헤겔의 미학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미학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사람이 하나 있거든요. 그 사람이 여러분 루카치입니다. 루카치는 예술적 카테고리들 또는 미적 카테고리들을 역사화시킨 최초의 이론가입니다. 미적 카테고리들이 역사적으로 운동을 하더라. 그 시각을 아도노가 또 받아들였죠. 아도노가. 근데 그 시각이 나오게 된 원천은 헤겔 미학입니다. 그래서 거기 잘 보시면 칸트 철학과 헤겔 철학 한 부분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아도르노 미학은 미학의 역사에 내재하는 이러한 불확실한 이상의 종지부를 찍는 미학입니다. 여러분 이건 조심스러운 말씀이면 아도르노 미학은 학문의 종합으로서 이상을 갖고 있습니다. 아도르노 미학에 거의 모든 학문이 다 들어있어요. 학문적으로는 철학, 사회학, 심리학, 그렇죠? 미학 이런 게 다 미학에 들어있고요. 이론적으로는 뭐가 들어있죠? 역사철학, 인식론, 사회이론, 예술이론, 또 심리이론도 일부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도르노 미학은 어떻게 보면 거의 학문의 종합적 성격을 갖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미학이죠. 자, 이 시각은 이제 그냥 소개하는 겁니다. 아도르노 미학을 미학의 역사 내부로 국한시켜서 보는 경우에 칸트 미학과 헤겔 미학의 전통에서 설명해 볼 수도 있다. 먼저 아도르노 미학과 헤겔 미학과 관계를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면은 이렇게 되죠. 예술을 이념의 감각적 개념으로 보는 헤겔의 내용 미학은 헤겔의 내용 미학입니다. 예술이 주로 거기 한번 보시죠. 예술은 주로 상상력. 예술 작품은 인간의 상상력의 산물이다. 문학 작품은 인간의 상상력이 언어로 표현된 산물이다. 그 기본 시각이었죠. 그다음에 재능에 대해서는 칸트도 재능 얘기라거든요. 상상력, 재능, 감각, 감성, 직관, 취향, 모방. 이 모방이라는 개념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내놓은 개념입니다. 예술 작품은 자연의 모방이다 이렇게 본 거죠. 굉장히 저급하다고 본 거죠. 특히 플라톤은 모방에 관련돼 있다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미의 개념도 많이 나오거든요. 서양에서 근본적으로 미의 개념은 여러분 자연의 모방에 기초합니다. 제가 말씀드려 볼까요? 서양에서 미를 규정하는 중요한 기준들은 뭐냐면요. 균형, 대칭, 비례, 조화, 통일 이런 것들입니다. 그것이 문학작품,
해야 조각 음악에도 다 들어있잖아요, 여러분. 음악에도 하모니가 있잖아요. 멜로디가 있고 대입법 있고 그러잖아요. 그겁니다. 그게 서양에서 예술을 보는 기본 시각인데 이 모방에 관련돼 있다는 서양 미학에서 전례대로운 시각을 혁명적으로 변화시킨 게 여러분 해결 미학입니다. 그런 거 아니거든. 정신이 여기서 운동을 하고 있어. 이렇게 본 거예요, 해결이. 놀라운 시각이죠, 사실은. 혁명적으로 변화시키면서 예술이 정신의 변증법적 운동의 산물이라는 주장을 해결이 최초로 제기한 것입니다. 이 점에서 여러분 루카치 미학이 나왔고 여기서부터 아도르 미학이 더 진화한 거죠. 중요한 거죠. 예술을 보는 시각에 마침내 해결이 동적인 모멘트를 부여하게 된 거죠. 동적인 모멘트. 움직이는 것으로 보자, 예술을. 정신이 움직이는 것으로 보자. 그래서 해결의 이러한 주장은 미학적 카테고리들이 아리스토텔레스 시학이 규정한 형식법칙에 종속되어 있는 역사의 전개와는 관계없이 여러분 종속되어 있는이 빠져 있습니다. 못합니다. 종속되어 있는. 종속되어 있는이로 고치세요. 예. 종속되어 있는. 역사의 전개와는 관계없이. 그러니까 서구에서 여러분 미학적 카테고리는 아리스토텔레스 시학에 종속되어 있었습니다. 거의 교과서적인 법칙성을 갖고 있었죠.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때 문학작품 공부하고 다 아리스토텔레스 시학에서 나온 거예요. 형식 분석하고 뭐 구성, 뭐 기승전결, 뭐 반전 이거 다 거기 나온 거예요. 이것에 전개하는 관계없이 고정된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미학적 카테고리들이 고정된 것이 아니고 역사적으로 전개되는 시각을 미학에 도입하였다. 그런데 이 해겔의 미학적 카테고리들은 역사적으로 전개되는데 그 카테고리 예를 들면 해겔이 서정시에 대해서 이렇게 쓴 내용이 미학에 있거든요. 근데 그 서정시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카테고리들이 역사 상황에 따라서 매번 변화한다고까지는 보지 않았어요. 누카치는 그것이 역사 상황에 따라서 매번 변한다고 본 게 누카치 천재적인 발상이고 그걸 아도르가 그대로 봤죠. 그러니까 예컨대 해겔 같은 경우는 비례, 조형미술에서 비례 있잖아요. 조형미술 비례라는 카테고리가 있는데 이 카테고리가 고대, 중세, 근세하면서 카테고리가 계속 유지돼 왔다. 다만 그것이 역사적으로 계속 함께 왔다. 고정적이지 아니다. 근데 누카치는 그게 역사적인 시대 상황과 따라서 그것이 변화하더라. 그러니까 놀라운 시각이거든요. 여러분 그걸 최초로 보여준 게 그 유명한 소설의 이론이란 누카치예요. 아주 대단한 저작이죠. 아도르는 여기서 참 많은 걸 배웠습니다. 그래서 아도르는 해겔 미학이 중시하는 이념의 현현, 정신의 운동 이 두 가지를 자신의 미학에 수용하였습니다. 물론 수용하는 방식은 아도르적으로 수용했죠. 정신의 운동도 아도르한테 어떤 겁니까? 정신의 부정변증법적 운동입니다. 해겔은 어떻죠? 정신의 변증법적 운동이고요. 해겔이 말하는 정신의 변증법 운동에서는 여러분 뭐가 발생하죠? 정합이 발생하죠. 아도르한테는 정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차이가 크죠. 네. 여러분 해겔한테 정신은 어떤 거죠? 거의 실체예요. 본질이고. 아도르한테 정신은 뭐죠? 파편, 분쇄된 거, 불안정한 거, 불연속적인 거. 이게 아도르의 본 정신입니다. 해겔과 아도르는 사유 방식은 동일한데 근본적으로 다르죠. 내용 자체가. 네. 그래서 일단은 해겔한테 아도르는 이념 현현이라는 거, 그 다음에 정신의 운동이라는 거, 네. 이것을 자신의 미학에
수용하였고 이걸 해결한테 배운 거죠. 여러분 제가 한 10분 정도 휴식을 하겠습니다. 10분 휴식하고 공부하십시다. 다시 기록하겠습니다. 여기 보십시다. 이쪽에 여러분 이제 아도르노가 해겔미학을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수용했다고 이렇게 제가 이제 말씀드렸는데, 그러나 해겔미학은 보십시다. 예술의 특징적이며 고유한 정신의 산물, 그러니까 예술의 특징적이며 고유한 정신, 이 정신의 산물인 미적 경험. 여러분 아도르노가 미적 경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아도르노가 생각하는 미적 경험이 따로 개념이 따로 있거든요. 일단 미적 경험이 주관적으로 경직된 해겔 철학의 체계에 종속되는 결과를 유발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관적으로 경직된 해겔 철학의 체계는 뭘까요? 해겔은 체계 사유자입니다, 여러분. 시스템 탱커라고 그러죠. 완벽하게 체계를 구축해놨죠, 해겔이. 주관적 정신, 객관적 정신, 절대 정신 3체계로 딱 구분해 거기다 모든 현상들을 다 집어넣어놨잖아요. 네. 시민사회 같은 경우는 객관적 정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체계에 예술로 그 체계 속에 들어가 버리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체계, 해겔 철학의 체계에 종속된 결과를 유발한다. 아도르노가 추구하는 미적 경험의 객관성이 해겔 철학의 체계적 경직성에 종속될 수 있는 위험이 발생하는 것이다. 여러분 거기 제가 각주 1번을 달아놨는데 아도르노가 대학에서 한 강의거든요. 미학 강의 1. 그 미학 강의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6번을 했는데 52, 3, 68까지 그중에 녹음 형태가 좋은 게 2개예요. 그것조차도 막 여러 번 녹음해갖고 어거지로 만드는 책이 여러분 그 미학 강의 1입니다. 또 하나가 이 미학 강의 2는 아직 독일에서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를 한국말로 번역했는데 이제 2가 나오면 또 제가 번역할 겁니다. 근데 이 미학 강의 1이라는 강의 책이죠. 굉장히 거대한 책입니다. 이 책의 중심 주제가 미적 경험의 객관성, 거대 개념이죠. 네. 그 나중에 제가 어느 시간 되면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아도르노 미학은 예술과 미적 경험이 해겔 철학의 체계 경직성에 종속되는 것을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그에게 예술의 역사적 운동은 해겔의 경우처럼 절대정신의 변증법적 운동이 아닙니다. 그래서 해겔은 예술을 자신의 철학적 체계에 종속시켰잖아요. 이게 전혀 아니고요. 아도르노는 어떤 거냐면요. 예술의 역사적 운동이라는 게 경험 세계의 부정성을 인식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다는 게 무슨 뜻이죠? 경험 세계는 여러분 아도르노한테 원시 제전에서 최초로 탄생했습니다. 여러분 경험 세계라는 말이 어려우면 그냥 사회라고 보시면 돼요. 네. 경험 세계. 네. 그러니까 아도르노한테 사회라는 개념은요. 원시 제전에서 최초로 출발합니다. 네. 원시 제전 이전에는 아도르노는 사회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죠. 네. 여러분 원시 제전은 뭡니까? 인간이 자연이 하도 무서우니까 자연을 상대로 여러 가지 제의를 보여주는 원시 제전이라고. 거기서 특색이 뭐죠? 인간이 자신에게 공포를 주는 자연에다가 자신의 몸을 비슷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원시 제전의 특색이거든요. 그래서 비슷하게 하는 그게 바로 미메시거든요. 내가 나중에 자세히 다 설명하겠습니다. 나중에. 예. 일단은 그런 거예요. 자, 나중에 제가 매우 중요한 내용이니까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경험 세계의 부정성이라는 개념은 아도르노 미학을 이해하는 데 절대적 기준이 됩니다. 아도르노는 원시들에서 경험 세계, 다른 말로 하면 사회가 출발한 이후 오늘날까지 사회는 한 번도 화해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회는 절대적으로 부정적인 사물입니다. 아도르노에는.
아주 나쁘게 말하면 아도론에는 사회는 인간에게 끊임없는 고통을 강요하는 하나의 고통의 체계입니다. 이 사람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경험세계의 부정성을 인식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충동. 여러분 이것을 인식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충동을 아도론은 미메시스적 충동이라는 어마어마하게 유명한 개념이죠. 이 개념을 이해하지 않고는 아도론 미학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미메 충동이 부정변증법으로 여러분 변증법도 생겨나면 매번 부정변증입니다. 부정변증법은 부정은 긍정이라는 게 종합 개념이잖아요. 해결해서. 근데 아도론은 부정의 부정도 또다시 부정이 된다. 일본 자본주의 사회는 부정성을 갖고 있잖아요. 그 자본주의 사회를 부정해서 자본주의 아닌 다른 사회로 만든 게 사회주의 같은 사회가 되는데 그런 게 종합 개념이 되는 거잖아요. 해결식으로 따지면. 근데 사회주의 이것도 인간한테 자본주의보다 더 험악한 고통을 주기도 하더라. 현실 사회주의는 실제로 그랬으니까 여러분. 현실 사회주의라는 개념은 멸망한 옛 소련입니다. 소비에트 유니온. 여러분 지구상 현실 사회주의가 어디에 남아있을까요? 북한에 남아있고 중국에 일부 남아있죠. 중국은 여러분 어떤 나라입니까? 정치적으로는 사회주의적 경향을 갖고 경제는 자본주의하고 있잖아요. 이상한 나라잖아요. 근데 현실 사회주의라는 건 구 소비에트 유니온하고 동구권 사회주의 국가도 있잖아요. 더 멸망한. 자본주의 사회를 붕괴시키니까 그와 같은 사회주의가 나왔는데 그거 자본주의보다 더 나쁠 수도 있더라. 그래서 아도론은 정합을 거부하는 부정의 부정도 역시 또 부정이 돼야 됩니다. 바로 그런 시각이거든요. 아주 편하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역시 뭡니까? 충동이 부정변증법으로 전개된 운동이 바로 예술의 운동입니다. 여러분 거기다 그냥 기록해 두세요. 예술은 정신의 부정변증법적 운동의 산물입니다. 이 정신이 어떤 정신입니까? 균열되어 있고 파편되어 있고 불안정하고 쪼개져 있고 불연속적이고 불협화음 같은 정신입니다. 왜요? 아도론의 세계가 그렇게 보이니까. 네. 세계는 그 자체로서 분열되고 균열되고 갈등투성이고 파편 같고 알 수 없고 불안정하고 이게 세계의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매일 경험하시잖아요. 어처구니 없잖아요. 지금 우리 경험한 거 보시면. 세계 뭐 6대, 7대, 10대 경제 선진국이라고 해서 여러분 날마다 보는 게 뭐죠? 세계가 그렇게 불안정하고 갈등투성이고 알 길이 없고 비합리적이고 이게 아도론의 세계의 모습이니까 바로 정신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부정 변증법적으로 전개된 운동이다. 따라서 아도론에게는 미적 개념이 철학책에 종속할 수 없는 거예요. 미적 경험은 예술 작품에 퇴적되어 있는, 그렇죠? 예술 작품에 퇴적되어 있는 진리 내용을 철학적 해석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이 여러분 미적 경험입니다. 나중에 여러분 자세히 여러 번 설명할 겁니다. 미적 경험이 어떻게 철학 체계에 종속이 돼? 그럼 미적 경험이 아니고 그 철학적 체계가 되고 마는 거야. 그러면서 미적 경험은 철학적 체계에 종속되면서 아도론이 그토록 중시하는 경험 속의 부정성 어디 가버려? 그러니까 아도론한테는 예술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개념이 경험 세계의 부정성입니다. 세계가 부정적으로 진행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완 설명하면 해결은 뭐라 했습니까? 역사는 세계 정신의 변주법 운동이라고 했죠, 해결이. 역사는 세계 정신의 변주법 운동이고 그 변주법 운동이 거의 정점에 도달하고 완성을 보인 게 프로이센 왕국이다. 세계는 말년에 프로이센 왕국의 체제 옹호 철학자로 이렇게 낙인이 찍혔죠. 해결은 그러니까 아도는 뭐랬습니까? 만약 세계 정신이 존재한다면, 아도는 세계 정신이 존재한다고 보지 않는 거예요. 만약 세계 정신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항구적인 재앙의 역사로서 세계 정신일 것이다. 무시무시한 말이죠. 그러니까 아도는
세계라는 것이 항구적인 재앙으로 점철된 게 세계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좀 재밌는 한번 해드릴까요? 제가 태어난 이후에 대한민국에서 전쟁이 없었습니다. 6.25 끝나고. 그러면 제가 태어나기 전에는 이 한국 사회도 전쟁이 끊인 날이 없는 매번 재앙의 연속이잖아요. 근데 제가 태어나 처음으로 전쟁이 없었고 하루 세 끼 밥을 먹고 교육도 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 지금 또 뭐죠? 여러분 코로나가 재앙이잖아요. 잘 보시면. 그러니까 아도는 세계 정신이 만약 존재한다면 그것은 항구적인 재앙의 역사로서 정신일 것이라는 유명한 말 아도 여러분 보정부에도 남겼거든요. 이런 시각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예술도 그런 세계 정신의 어떤 항구적인 재앙의 역사 이걸 경험시켜주는 게 여러분 미적 경험인 거예요. 그럼 왜 미적 경험이 필요합니까? 그 경험을 통해서 세계가 이렇게 진행돼서는 안 되겠다는 자각이 인간한테 발생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점에서 아도는 계몽사상가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봅시다. 예술 작품을 수용하는 사람이 아도는 수용하는 매우 싫어했는데 일단 수용하는 사람이 예술 작품 내부로 침잠해 가지고 작품과 함께 움직이면서 아도는 여러분 제가 번역한 이제 미학 강의 그 1, 2한 책에서 보면 함께 수용한다는 말까지 있어요. 그러면 카프카의 변신 같은 경우는 그 자체가 수수께끼잖아요.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속으로 들어가 가지고 그 작품 속으로 침잠해 갖고 그 변신과 함께 움직이고 변신과 함께 수용하는 거예요. 내가 그레고리 잠자가 되는 거예요. 벌레가 된. 그렇게 함께 움직이면서 다시 말해서 작품과 함께하는 공동 실행을 통해서 공동 실행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아도노한테 미적 경험은 침잠 그다음에 공동 실행입니다. 이 공동 실행을 통해서 작품이 매개하는 인식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카프카 변신이 매개하는 인식은 뭘까요? 인간이 벌레돼 버렸다. 그건 뭡니까? 개인의 폐기입니다. 그 작품 전체를 바탕한 게 뭐죠, 여러분? 돈 얘기잖아요. 사무라. 사무라에서 개인이 폐기돼 버렸다. 조직이 개인을 폐기해 버렸다. 그 다음에 돈이 인간의 정신을 지배하게 됐다. 거기서 가족도 뭡니까? 다 괴멸해 버렸다.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게 다 매개 인식이잖아요. 그 인식을 공유하는 것이 아도노가 보는 미적 경험의 객관성입니다. 제가 짤막하게 설명드렸는데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아도노 미학 강의 1번이라는 거대 저작입니다.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이 미적 경험의 객관성이 어떻게 획득하는 건가에 대해서 아도노가 거대한 사유를 하고 있는 책이 바로 이 강의록이죠. 제가 간략하게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헤겔 미학은 아도노 이관점 때문에 근본적인 건 수용했지만 아도노가 전체를 다 수용할 수는 없는 거죠. 일단 헤겔에서 배운 것은 예술이 이념의 감각적 현현이더라. 예술은 정신은 이 두 가지만 수용하고 구체적으로 운동하는 구체적인 예는 아도노가 다 거부하는 거죠. 그 차이는 변증법과 부정변증법의 차이입니다. 자, 이번에 칸트로 넘어갑니다. 칸트의 형식미학도 또한 아도노 미학의 탄생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칸트 미학은 예술을 목적 없는 목적성으로 파악을 하죠. 무목적적인 목적성이죠. 제가 착각했습니다. 아까 굉장히 큰 실수를 저질렀네요. 착각했습니다. 무목적적인 목적성. 저기 여러분 1쪽에 중앙 보십시오. 착각했습니다. 스베크 로세, 스베크 메시가 있던데 제가 그냥 한국말 번역을 엉터리 해버렸네요. 거기 보십시다. 스베크 로세, 스베크 메시카이트거든요. 거기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1쪽에 정중앙 보시면 이해관계 없는 편안함 이 다음에 한 목적 무적성 그냥 제가 엉터리 번역했네요. 스베크 로세, 스베크 메시카이트거든요. 목적 없는
목적성이거든요. 츠베클로세 츠베크미시카이트 됐습니다. 목적 없는 목적성입니다. 근데 번역을 엉터리 해버렸네요. 한목적성이 물목적성. 다 지워버리세요. 예, 목적 없는 목적성. 제가 착각했습니다. 이쪽으로 갑니다. 칸트의 형식미학도 또한 아도르노 미학의 탄생에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칸트 미학은 예술을 목적 없는 목적성으로 파악을 하여. 여러분 거기 2번 항은 그 우리가 읽어보려는 아도르노의 미학 이론의 원전 166쪽에 나오는 문구입니다. 보십시다. 즉자적이며 그 내부에서 목적을 충만시키는 이념의 담지자로 보아. 그러니까 이것은 뭡니까? 아도르노가 목적 없는 목적성이라는 칸트가 내놓은 개념을 아도르노가 거기 여러분 따옴표 큰 따옴표 안에 들어있는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 목적 없는 목적성이 아도르노에는 그 따옴표 안에 들어있는 내용인 거예요. 아도르노는 다른 사람이 뭐라고 개념을 하면 꼭 자기식으로 소화해갖고 자기 문구를 만들어내는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이 아도르노는. 봅시다. 다른 사람 말을 그대로 쓰는 경우는 없어요. 다 자기가 새로 썼다고 생각하는 언어가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보시면 이게 뭐냐면 즉자적이며 그 내부에서 목적을 충만시키는 이념의 담지하다. 칸트 당신이 이렇게 말했는데 나는 이걸 이렇게 표현하겠다. 그게 뭡니까? 즉자적이며 그 내부에서 목적을 충만시키는 이념이다. 이념의 담지자가 예술이다. 무슨 뜻입니까? 즉자적이라는 건 뭘 의미하는 거죠? 순간적. 예술이 그것 자체로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엄청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걸 나중에 아도르노는 예술의 이중적 성격이라는 말로 또 개념을 바꿉니다. 예술이 그것 자체로 존재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내부에서 목적을 충만시키는 이념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칸트 당신이 말하는 목적 없는 목적성은 나 되게 마음에 들거든. 여러분 그 얘기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예술이 사회적 사실이라는 거 그거 못 봤거든. 그래서 아도르노 여러분 나중에 제가 설명한 아도르노는 예술의 이중적 성격을 1번 자율성 2번 사회적 사실. 엄청 중요한 개념입니다. 여러분 사회적 사실은 뭐하고 관련되어 있을까요? 경험 세계의 부정성과 관련되어 있죠.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칸트는 아도르노가 봤을 때 예술은 첫 번째가 자율성이고 두 번째가 사회적 사실인데 자신이 생각하는 자율성의 그 생각을 칸트의 목적 목적성이 다 충족시키니까 이렇게 뭐 좋다고 표현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제? 자, 그래서 보시면 이념의 담자로 보아서 미적 예술적 경험의 고유성과 특수성을 인식시킬 수 있는 강점을 갖고 있다. 이렇게 하더라. 일단 좋게 평가하는 거예요. 그런데 칸트 당신은 예술에서 정신이 운동한다는 거 그거 못 봤거든? 그거예요. 봅시다. 그러나 칸트 미학에서는 미학적 카테고들이 정체에 머물러 있죠. 고정적이죠. 정체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예술이 매개하는 역사적 경험을 인식할 수는 없다. 예술이 역사적 경험을 인식시켜주기 위해서 예술은 예술적 카테고리들이 역사적 상황에 맞춰서 변화합니다. 운동합니다. 예를 들면 19세기 중반 이후에 추함의 카테고리가 나타났어. 충격. 그전에 없던 거거든요. 그것은 당시 경험 세계가 급진적으로 부정적으로 변모하니까 충격이라는 카테고리가 나타났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그 말을 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저기 5쪽 한번 보세요. 5쪽 한번 보십시다. 5쪽 엄청 중요한 내용입니다. 6번 보세요. 아도르노의 미학이라니 거대 저작이죠.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저작은 예술적 현대를 이론적으로 구성한 저작이다 하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도르노 미학은 총체적으로 모더니즘이라고 총칭되는 것에 대한 가장 확실한 설명이다. 평가를 받죠. 아도르노 미학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말하는 현대예술에 대한 이해는 거의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래서 현대예술, 또는 급진적 예술, 모더니즘, 또 좀 좁은 의미로는 아방가르드 예술, 이런 예술들을 본질적으로 이해하게 하는데 아도르노 미학이 가장 결정적으로 공헌을 한 거죠. 거기 보십시다. 그래서 예술적 현대에 대한 이론적 구성으로서 미학 이론이라는 건데 이 미학 이론에서 여러분 수도 없는 예술가들이 등장하거든요. 수를 헤아릴 수 없는데 대충 중요한 사람이 여러분 보들레르 이런 사람들이에요. 쭉 보시면. 그래서 예술적 현대라는 개념은 벤야민이 만든 개념입니다. 벤야민이 보들레르에서 중심적인 카테고리들이라는 세기의 논문을 써요. 논문 이름이 보들레르에서 중심적인 카테고리들. 그게 독일어로 한 50회쯤 되는 논문인데 명문이죠. 거기서 벤야민이 추함, 보들레르 그 시에서 추함이 나타나더라. 카테고리로서. 그 다음에 또 하나 뭐죠? 충격입니다. 그래서 추함과 충격은 보들레르 이후 전개된 서구의 예술적 현대에서 나타난 두 가지의 결정적인 카테고리들입니다. 추함, 충격. 그 추함, 충격은 그 보들레르가 살았던 절정적 자본주의 사회의 팔이잖아요. 거기서 경험 세계가 매우 부정적으로 진행되고 거기에 상응하여 추함과 충격이 나타났더라. 이렇게 변화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20세기 전체를 관통한 중요한 예술 작품들이 이런 저 뭐죠? 카테고리를 갖고 있더라. 한번 보십시오. 이런 현상들을 한번 보세요. 이 아도르노 미학으로 인하는데 최고로 중요한 요소입니다. 보들에서 추함과 충격이 본격적으로 나타났는데 그 다음에 그로테스크. 그로테스크는 뭐예요, 여러분? 기계나 괴기. 그로테스크 중에 대표적인 게 뭘까요? 카프카. 인간 벌레 되는 거. 그 다음에 병적 혐오감은 이디오싱크라시라는 건데 이것은 보들레에서 이미 나타납니다. 카프카에 보면 진짜 병적 혐오감을 느끼게 되는 벌레 같고 막 그 벌레가 돌아다니잖아요. 막 방을 막 침을 흘리면서 무시무시하잖아요. 그 다음에 낯설게 하기는 브레이트의 그 하나의 기법이죠. 세계가 이렇게 낯선 거 인간한테. 그러면 이게 20세기 전반부까지 특히 20세기 전반부 이런 게 특별히 많이 나타나는 이유는 뭘까요? 20세기 전반부가 인류 역사상 최악의 부정적인 시기였잖아요. 온갖 못된 짓을 다 했잖아요. 인간이 전쟁 거대하게 2번 하고 거기다 그것만 있으나 여러분 스페인 내전도 있었잖아요. 우리 동양에서는 중일전쟁 뭐 어처구니 없었잖아요. 지구 전체가 미쳐 날뛰던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작품에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카테고리들이라는 것은 역사적 상황과 상황과 이렇게 자꾸 변하더라. 여러분 이게 아도르노 미학에 대한 핵심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다시 돌아갑니다. 3페이지로 2페이지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나 칸트 미학에서는 미학적 카테고리의 정체에 머물러요. 추함, 충격, 막 그렇듯 별거 계속 나타나야 되는데 이게 안 나타나잖아요. 머물러 있기 때문에
예술이 미개하는 역사적 경험을 인식할 수는 없다. 예술이 역사적 경험을 매개하기 위해서 이런 이상한 카테고리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부조림, 불려밤 이런 것도 아까 막 별것이 다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로테스크, 병적, 별것이 다 나타나. 네. 어디겠으면 쇤베르크는 어떻게 해보면 음악에 쇤베르크 음악 들으면 막 망치치는 소리밖에 안 들려요. 아름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아름다운 거. 자,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아도노미아는 칸트 미학이 한계를 갖고 있다. 그래서 아도노 미학은 칸트 미학의 장점을 수용하고, 장점은 뭐죠? 적자적이고 그 내부에서 목적을 충만시키는 이념의 담지자로 본 거죠. 장점이잖아요. 그 한계를 해결 미학을 통해서 극복하려는 시도. 여러분 거기다가 동그라미 1번 해보세요. 시도에다가 동그라미 1번이요. 그 다음에 해결 미학의 장점을 받아들이고 그 한계를 칸트 미학을 통해서 넘어서는 시도. 동그라미 2번. 아도노 미학은 1 플러스 2다 하는 게 1970년대까지 통용된 아도노 미학 해석인데 이걸 훨씬 넘어서는 게 아도노 미학입니다. 그런데 아도노 미학은 막스 베버의 탈주소라 태제를 이해하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는 미학입니다. 그게 이제 80년대에 밝혀졌죠. 80년대. 그래서 일단은 서구 미학의 역사 내부로 국한시켜서 볼 때 아도노 미학은 1 플러스 2로 해석될 수 있다. 근데 이것은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그건 제 생각이죠. 실제로 그렇고요. 자, 이러한 해석은 아도노 미학이 서구 미학의 역사에 차지하는 이상을 설명하는 의미를 가질 뿐입니다. 아도노 미학은 칸트 미학과 해겔 미학의 비판적인 종합이라는 차원을 훨씬 넘어서는 거대 미학입니다. 아도노 미학에서는 예술을 매개로 해서 세계에 대한 인식을 추구하는 게 아도노 미학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미학, 서구 미학의 전통과 아도노 미학이 대강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가를 간단히 말씀드렸고 3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 방가로 1번은 미학이 대강 서양에서 어떻게 진행되었냐면 아주 제가 짧게 말한 거고, 방가로 2번은 아도노 미학을 칸트 해겔 미학 관련하여 해석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을 말한 거고요. 근데 그 한계가 명백하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아도노 미학은 여러분, 아도노가 이제 다른 사람들의 미학적 사회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될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가장 많이 관심을 갖는 것이 대표적인 게 여러분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적 예술 이론입니다.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적 예술이론이 초기에 가장 잘 들어맞는 대표적인 작품이 카프카의 작품이었어요. 어떻게 해석했을까요? 카프카 작품 전체 보면 모두 아버지하고 아들의 관계가 나오거든요. 아버지 나 폭력으로 나와. 근데 실제로 카프카가 아버지와 그런 관계였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구박받은 사람이 카프카예요. 그래서 그걸 그냥 투입해서 해석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유치한 거죠, 사실은. 그럼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이론은 그냥 두 가지만 외워주면 되거든요. 대리충족입니다. 대리만족입니다. 대리만족. 1번. 에어사스 베프리딩이거든요. 2번은 분시어필룽. 소망충족입니다. 처음에 여러분 1번은 대리만족. 2번은 소망충족. 이게 이 사람 예술의 핵심인데 무슨 뜻일까요? 우리 여기 조금 머리 쓰고 갑시다.
그럼 프로이트는 꿈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무의식의 발현. 여러분 아이가 막 태어나면 네. 그 아이 어떻게 행동하죠? 음, 아무 데서나 시도 보고 네. 어느 때나 울어버리고 막 그러잖아요, 아이가. 음, 그럼 그 아이에 대해서 어떻게 하죠, 부모가? 음, 자꾸 제재를 가하잖아요. 네. 너 아무 데나 쉬하면 안 된다? 음, 잠자들이나 소리치면 안 된다? 그잖아요. 네. 음식 이렇게 먹으면 안 되는 거다고 계속 제재를 가하잖아요. 그럼 어떻습니까? 그 제재가 아이가 나이를 먹으면서록 제재가 더 강력해지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가진 본능적 욕구를 사회라는 현실이 자꾸 제어하잖아요. 네. 그러면 제어하는 그 관계에서 인간이 사회에 적응하는 관계를 뭐라고 말할까요, 여러분? 사회화라고 그러잖아요. 소셜리제이션. 그 사회화라는 과정은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이 가진 본능적 욕구를 제어하는데 그 적응하는 모습인데 항상 인간은 그 욕구를 제어당하고 살잖아요. 그래 어때요, 여러분? 그래서 꿈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억압되어 있으니까. 내가 왕이 되고 싶은데 왕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꿈속에 내가 왕 같은 꿈을 꾸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여러분 대리 만족 소망 충족입니다. 예술 작품은 이러한 기능을 갖고 있다는 게 프로이트 해석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이론이거든요. 인간은 사회에 의해서 자신의 소망이나 본능, 욕망을 모두 통제당하는데 그게 불가능하니까 꿈을 꾸는 거고 그 꿈꾸는 거와 유사하게 나타나는 것이 예술이라고 본 거예요, 프로이트는. 이 프로이트 이론에서 아도너가 굉장히 강력하게 비판하죠. 왜요? 프로이트의 이 정신분석적 예술론에서는 뭐가 여러분 배제되어 있습니까? 사회적 사실이 배제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아도너가 이걸 비판하는 거고 하이데거의 존재론적 예술에 대한 비판, 그렇죠? 예. 이것도 여러분 나중에 이 글의 초기에 나오거든요. 그때 직접 보시기로 해요. 근원 문제에 대한 물음이라는 그 두 번째 글이에요. 이 미학 이론에. 그때 보시면 돼요. 2양, 오늘은 여러분 2양까지만 공부하고 헤어지겠습니다. 아도는 예술에 관한 자신의 표현, 왜 미학이라고 명명하지 않고 미학적 이론이라는 제목을 선택했을까요? 미학 이론이라는. 여러분 첫 번째 대답은 아도노가 체계를 혐오했습니다. 그래서 미학은 특히 바움 같은 이유 하나의 체계잖아요. 학문적 체계. 그래서 뭐 서론, 뭐 어떠고 본론 이거 아도노 이 미학이라는 이 책 전체는 체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책 자체가 여러분 완전 이게 아무 체계가 없고요. 그냥 자신의 생각을 계속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뭡니까? 그 자체가 개념과 논리를 별로 사용하는데 대부분 에세이로 돼 있어요. 업계관 논리적 흥미를 갖고 있지 않죠.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체계에 대해 소모적이기 때문에 미학이나 이름 자체가 싫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사람이 6번 강의했다고 했잖아요. 내가 53년부터 이때 이제 인신명 온갖 강의를 해요, 이 사람이. 근데 미학은 6번 강의를 했는데 요 6번 강의 제목은 모두 미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자신의 최종 저작은 미학 이론으로 이름을 바꿨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체계로부터 자유롭고 싶은 그 생각이 있어갖고 이름 자체를 미학적 이론 이렇게 바꾼 거예요. 그래서 아도노 사인회는 반체계적 체계거든요. 아도노는 체계를 최후에 부정한 사람은 아닙니다. 반체계적 체계를 꿈꿨던 사람이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일단은 그런 게 답이 되고, 두 번째는 제가 이제 답을 3가지를 제시해 놨죠. 왜 이 사람 책은 미학이 아니고 미학 이론이냐? 원래는 사실은 미학적 이론이라고 해야 되는데
저는 이걸 처음에 독일서 와가지고는 제가 모두 예술이라고 번역했거든요. 제가 2008년부터인가 지금까지 아도노 저작 가능위원회를 만들어갖고 지금까지 제가 이제 여러 책을 번역을 했는데 회의하는데 그때 아도노 관련 전공학자들이 토론을 거쳐서 결국 이야기를 하자 이렇게 동의해서 그다음은 따르기로 한 건데 사실 지금도 제가 이 책이 미학이론이라고 번역된 데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네. 방법이 없어요. 그래도 미학을 할 수도 없고 예술이론 하기도 좀 문제가 좀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책은 예술이론을 넘어서고 사회이론 뭐 인식론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도노 본인도 이건 이렇게 미학을 하지 말고 미학적 이론을 하자 이래서 저걸 빼버리고 미학이론 한국말로 번역이 돼요. 이건 최초 홍수정 선생이 이렇게 번역을 했거든요. 그렇게 따르게 된 거예요. 일단은 봅시다. 아도노의 미학이론은 미학의 본질인 예술 작품에 대한 교소를 여러 차원에서 뛰어넘는 이론입니다. 예술 작품에는 교소를 훨씬 넘어서는 그런 책입니다. 여기서 논의의 매개고리가 되는 건 예술인 건 분명하지만 세계 전체에 대한 인식을 시도하고 있는 책이죠.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설득력 있는 중요한 말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되게 재밌는 말 하나 알려드릴게요. 쇼펜하우어도 예술에 관해서 되게 저희가 예뻤던 사람이지만 아도노 수준은 못 되죠. 근데 쇼펜하우어가 저렇게 유명한 말을 하겠습니다. 예술에서는 세계가 다시 한번 나타났다. 놀라운 말이죠. 다른 말로 하면 예술과 세계는 등치 관계에 있더라. 그걸 깨우친 사람이죠. 근데 구체적으로 근거를 세우지는 못했고 예술과 세계가 등치 관계에 있다는 걸 본격적으로 근거를 세운 이론가는 여러분 그 유명한 발터 벤자민입니다. 그게 알레고리 개념이죠. 예. 그걸 아도노가 미메스라는 개념으로 또 확대했고. 그러니까 이 아도노 미학이라는 것은 쇼펜하우어 저 태제 있잖아요. 저거하고 많은 부분 맞는 얘기예요. 결국 이 아도노 미학에서 문제되는 것은 예술을 매개고리로 해서 세계를 한번 인식하는 거예요. 그 두 번째 보이시죠? 미학 이론은 예술과 세계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 역사철학적, 인식론적, 사회론적, 예술론적으로 사유한 저작입니다. 저작이며 따라서 이 책이 매개하는 인식은 당연히 다층적이죠. 의미의 층들이 막 겹겹이 쌓여 있어요. 다의적이죠. 다양한 의미를 품고 있어 문장들이. 여러분 다차원적이라는 건 뭘 의미할까요? 학제적 차원의 다차원적이라는 거. 철학, 사회학, 막 심리학 이런 것들이 같이. 그다음에 또 역사철학, 인식학 이런 것들이 같이 있는 다차원적이라는 뜻이에요. 예술은 탈주소된 세계를 탈주소로 한다는 무시무시한 말을 했거든요. 그 문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철학, 그 다음에 뭡니까 사회이론, 그 다음에 뭡니까 예술이론, 이 세 가지를 알아야 돼요. 예를 들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런 차원에서 당연히 다층적, 사회적 다차원적이고 따라서 이 책은 예술과 세계의 관점에서 세계에 대한 인식을 매개하는 책입니다. 세계에 대한 인식은 어떤 거죠? 아도노는 부정적 인식입니다. 이 세계는 원시대부터 부정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마침내 나치 같은 극악무도한 세계로
되고 말더라. 이게 아도노가 기본 생각이고 여러분 그 생각이 들어있는 책이 계몽의 변증법이죠. 제가 최근에 낸 계몽의 변증기는 계몽의 변증법에 요체만을 제가 핵심만을 제가 그렇게 설명한 거예요. 근데 그 책에는 참 무구문이라는 내용이 들어있죠. 자, 그래서 더욱 구체적으로 말하자면은 세계 인식, 세계를 인식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세계 인식은 철학이 가장 근본적으로 제기하는 요구 제기입니다. 네. 철학의 국목표는 세계 인식입니다. 네. 철학이 세계 인식이라는 목표를 도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성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다음에 세계 해석, 인식하고 해석은 조금 다르죠. 인식에는 방법론을 사용하죠. 해석은 이렇게 보는 시각을 제공하는 거고 좀 다르죠. 인터프리테이션 여러분 해석이고 인식은 에어 캔튼이 쓰죠. 여러분 인식은 영어로 뭐라 하면 knowledge라고 영어로 인식은 지식이잖아요. 해석은 뭐죠? 인터프리테이션이에요. 좀 다르죠? 세계 해명은 세계가 수수께끼처럼 돼 있는데 그걸 열쇠를 따서 문을 열어두는 걸 해명이라고 해요. 아도노한테 세계는 불안정하고 균열돼 있고 파편적이고 쪼개져 있고 오순투성이고 갈등투성이고 역설이 가득 차 있고 아이러니가 넘쳐 있고 아포리하고 이런 게 세계거든요. 아도노 눈에는 이렇게 도대체 알 수 없는 게 세계인데 이 알 수 없는 세계에 열쇠를 따서 세계가 어떤가 좀 눈에 보이게 해주는 게 해명이라는 개념이에요. 이것은 여러분 1990년대에 나온 개념입니다. 벨트에어 슈리숭이라고 하거든요. 마틴 젤이라는 저하고 나이가 똑같은 천재적인 철학자예요. 제가 하버드 세미나를 3년 들었는데 몇 시간마다 젤이라는 사람이 와요. 박사를 받고 이제 교수 되기 위한 준비 과정에 있는 사람이고 호네트가 1차로 따라오고 절절 따라오고 그다음에 누구니까 마틴 젤이 뒤에 오고 또 크리스토퍼 앵켈하고 있거든요. 이 세 사람들이 결국 독일 학교를 평정한 정도 사람들이 다 됐죠. 근데 마틴 젤이 내놓은 개념이 세계 해명입니다. 천재적인 사람이죠, 그 사람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계 번역은 여러분 누구한테 나온 거죠? 마크스한테 나온 게 세계 번역입니다. 세상 바꿔보겠다는 뜻이에요. 제가 평생을 매달렸던 게 세계 번역이에요. 벨트 페어 엔두링이라고 그러거든요, 독일 말로. 이런 그래서 이 아도노 미학이라는 책은 구체적으로 세계 인식, 세계 해석, 세계 해명, 세계 번역에 관한 내용을 품고 있습니다. 그러니 책이 복잡치고 어렵지 않겠어요? 방대한 지식을 요구하고 그 앞에 제가 말한 니체도 들어오고 해결도록 하는 막 수박 들어와 사람들이 그러면 그걸 알고 있어야 그리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랑 강독을 할 때 이것은 누구 생각이다 여러분 다 알려드릴 수가 있어요. 이건 아도노가 베버한테 이 도둑질한 거다. 뭐 이렇게 이건 아도노가 막스한테 빌려온 교환가치 당을 다 알려줄 수가 있어요. 그렇게 읽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 책이 그런 책이고 아도노에게 예술이론은 동시에 역사 철학이고 인식론이자 사회 이론입니다. 제가 이렇게 화살표 그렸죠? 여러분들 화살표 해놓으세요.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러한 이론적 성격은 가운데 비판. 아도노 왜 비판 이론? 아도노 비판 이론 여러분 프랑크파의 별칭입니다. 프랑크파는 비판 이론이라 그러는데 프랑크파는 1924년부터 오늘날까지 활동하고 있는 학파죠. 하버마스 견해에 따르면 세계 4대 학파입니다. 20세기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건 하버마스가 말한 거거든요. 20세기 4대 서양의 4대 학파는 1번이 현상학입니다. 2번이 자기들이 만든 비판 이론. 프랑크파. 3번이 뭘까요? 프랑스의 고조주의. 4번이 영미 분석 철학 플러스 미국의 실용주의. 이거 세계 4대 학파인데 자기들이 4대 학파 중에 하나라고 주장하는 거죠. 일단은 이 비판이라는 것은 가운데 프랑크파가 이론저론 비판 이론이에요.
비판 이론 여러분 고유명사거든요, 이게. 그래서 가운데 비판 이론이라는 공통으로 비판 이론이 공통 분모에서 모든 것이 종횡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층적이잖아요. 이건. 의미가 막 단층처럼 쌓여 있어요. 의미가. 여러분 다층적이라는 건 뭘 의미하는 거죠? 땅 밑에 있는 지층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다의적이고 다의적은 많은 생각이 동시에 들어있기 때문에 다의적이고 다차원적은 거기에 사회학 들어가고 부차학 들어가니까 다차원적이 되는 심리학 들어가 있고. 아도노가 여러분 또 아도노가 또 여러분 뭐가 있냐면요. 심리학자로서 이상이 그렇게 높습니다. 심리학자로서. 아마추어 심리학자가 아니라 프로 심리학자예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대학교 공부를 시작할 때 철학, 사회학, 심리학, 음악학 4개를 시작했어요. 심리학이 또 아도노 이름이 엄청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 미학 이론에 심리학적 사유도 많이 들어와 있고요. 그게 가장 많이 들어있는 대표적인 저작이 그 계몽의변증법 그다음에 뭡니까? 권위적 성격 이런 것들 나중에 여러 가지 많이 있거든요. 뒤에 나온 책들. 저도 안 본 책들이 막 있어요. 근데 그 사람 심리학으로서도 굉장한 수준에 도달한 사람이죠. 그다음에 여러분 이제 아도노가 이제 그 아도노 사상을 관통하는 것들이 변증법이 몇 개가 있거든요. 그것을 제가 사망에 적어놨고요. 이런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모르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 제가 사망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첫 시간에. 질의응답 하면 좋은데 오프라인이라 좀 한계가 있고요. 온라인이라.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으면 저한테 질문하세요. 질문하셔도 되고요. 이메일로 저한테 질문하셔도 됩니다. 이메일로. 이메일은 제가 카톡에 올려놓겠습니다. 이메일로 질문하시면 제가 이메일로 매번 답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봬요. 고생들 하셨어요.